오늘의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래는 주요 내용입니다. 1. 인디언의 결정. 2. 대한민국의 첨단 기술. 안녕하세요.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국제사회는 러시아 제재를 실천하고 있지만 여기서 러시아와 다방면으로 협력하던 인도가 이탈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로 인해 일본이 2000년대 초반부터 인도에 엄청난 투자를 하며 얻어낸 쿼드 동맹이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에 놓였으며 이 과정에서 인도에 투자한 일본이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되고 오히려 인도는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 급격한 경제 발전을 통해 몸집을 불린 중국이 자신의 국력을 이용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특히 바로 옆 한국에게는 사드를 배치해 심기를 거슬렀다는 이유로 한한령을 실시해 경제적 제재를 가하고 있으며 인프라가 부족한 동남아 지역과 중동 및 동유럽 지역에선 각종 고속도로와 철도, 항만 등 시설을 지어준다는 명목으로 수백조 원의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으며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경제력과 국제적인 영향력을 확보한 중국의 마지막 수건은 대만 통일입니다. 러시아가 경제적, 지정학적, 군사적 요충지인 우크라이나를 탐내는 것처럼 러시아가 경제적, 지정학적, 군사적 요충지인 우크라이나를 탐내는 것처럼 중국 또한 마찬가지로 대만을 탐내면서 무력 통일을 하기 위한 여론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대만 침공 시기를 자체 항공모함을 완성해 실전 배치에 투입할 때로 보고 있으며 구체적 시기로는 2025년 전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현재 전력으로는 대만을 완벽히 점령하기란 어렵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 이유로는 대만에 상륙하기 위한 전략 장비의 부재가 1순위로 알려졌습니다. 대만의 인구는 2,400만 명가량의 해발 고도 4,000m가량의 높은 산맥을 끼고 있어 국토 방어에 용이합니다. 만의 인구는 2,400만 명가량의 해발 고도 4,000m 양의 높은 산맥을 끼고 있어 국토 방어에 용이합니다. 대만군은 위산을 중심으로 국토를 방어할 전략 장비를 배치해 두었으며 이 때문에 타이완 섬은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으로 불립니다. 현실적으로 중국이 대만을 완전히 점령하기 위해선 대만의 군사시설을 순식간에 무력화시킨 뒤 빠른 속도로 수십만 명의 병력을 상륙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대만의 지리적 특성으로 군시설이 무력화되기란 어려우며 대만의 자체 반격 능력이 발동되면 그 즉시 중국 또한 돌이킬 수 없는 큰 피해를 입습니다. 두 번째로 대만의 군시설이 무력화되어도 중국의 상륙정이 겁없이 접근하다가는 해안 방어시설에 의해 순식간에 격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역사적으로 대만은 이런 식으로 중국의 상륙을 막아왔고 금문도 전투가 대만 방어의 전설적인 사례입니다. 대만 소유의 금문도는 중국 본토와의 거리가 불과 2km에 불과하며 대만 건국 이후로 쭉 대만의 영토였습니다. 1958년 중국은 자국 코앞의 금문도를 점령하기 위해 50만 발이 넘는 포탄과 수만 명의 병력을 투입했지만 단 한 명의 중국 병력도 금문도에 상륙하지 못했습니다. 대만은 금문도 섬 전체를 땅굴로 연결하여 지하 요새화하였으며 지하 3층 규모의 지하 요새에는 자동차는 물론 탱크가 지나다닐 수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에 중국의 포격은 무용지물이 되었고 상륙하러 다가오던 수십 척의 군함들은 전부 바다에 가라앉았습니다. 이런 부끄러운 역사가 있기 때문에 중국은 기를 쓰고 항공모함을 확보하려는 상황이며 2023년으로 예정된 003급 항공모함이 완성되면 실전 배치를 통해 2025년경 대만 통일을 완수한다는 계획입니다. 중국이 대만을 무력 통일한다면 전 세계 1위이자 50%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TSMC의 파운드리 반도체를 습득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동안 중국은 대만과 미국에 밀려 남중국해에서 길을 펴지 못했는데 대만의 시류 지배하던 남중국해 영해를 확보하면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강화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이런 계획이 실현되면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에게도 매우 심각한 결과가 생깁니다. 한국과 일본이 사용하는 석유의 90% 이상이 대만 앞바다인 남중국해를 거쳐서 들어오며 상하이와 북경 지역도 이곳을 거쳐 석유를 공급받는 중요한 항로입니다. 주한미군과 주일미군도 대만 앞바다를 지나온 석유를 공급받고 있어 만약 해당 지역의 패권이 중국에게 넘어간다면 동북아시아의 에너지 주권이
중국의 손에 달리게 되는 것이며 동북아에 주둔하는 미군도 원활한 에너지 공급을 받지 못해 유사시 작전과 임무 수행에 큰 영향이 생깁니다. 따라서 미국을 중심으로 중국이 대만을 삼키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하는 것과 다르게 중국이 대만을 점령하는 것은 미국에게 직접적인 안보 위협을 주기 때문이고, 이런 중국을 막기 위해 새로운 아시아 태평양 안보 동맹을 창설하기에 이릅니다. 창립 멤버로는 미국, 호주, 인도와 일본 4개국이며 이들은 창립 목표 자체가 중국의 아시아 태평양 진출을 견제하는 것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장 큰 역할과 공을 들인 국가는 일본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존의 미국과 호주는 반중국 정책에 앞장서고 있었는데 반해 인도의 경우는 중국과 사이가 좋지 않았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완전한 적대국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국과의 국경 지역에서 충돌이 잦아진 인도는 미국, 호주, 일본과 손잡고 중국을 견제하는 쿼드에 가입하게 됩니다. 인도의 경제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중국과의 무역 규모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기에 쿼드 가입을 하게 되면 중국과 사이가 안 좋아져 경제에 타격을 받는 만큼 그 대가로 자국에 투자해달라는 요청을 했고, 여기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선 곳이 일본입니다. 2017년 당시 아베 총리는 미래 가장 중요한 동맹국으로 인도를 꼽으며 인도에 수차례 방문해 정상회담을 하기도 하였고, 인도 최초의 고속철도 건설을 지원하겠다며 우리 돈 2조 원의 차관을 사실상 무이자로 제공하는 선심을 썼습니다. 이후 모디 총리가 일본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할 때에도 전례 없던 국빈급 대우를 통해 인도의 환심을 사고자 노력했으며 인도에 1,300개 가량의 일본 기업들을 진출시켰습니다. 그 당시 한국 기업들은 600여 곳밖에 진출하지 않았으며 인도에 대한 투자 금액도 큰 폭으로 차이 났습니다. 한국의 대인도 투자 금액이 2조 5천억 원에 불과하던 2017년 당시 일본은 30조 원이 넘는 투자 금액을 기록할 정도로 인도에 공을 들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은 인도를 향해 매년 4조 원의 공적 개발 원조를 제공하고 있어 인도에서 일본의 이미지는 상당히 좋은 편으로 바뀌었습니다. 일본은 현재 중국의 인구 증가율과 경제 성장률이 과거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하여 인도에게 많이 밀리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인도의 성장 잠재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2025년 안으로 인도의 인구가 중국을 추월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경제 성장률도 인도가 중국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도의 물심양면으로 큰 공을 들인 일본이지만 최근 러시아 사태로 인도에게 큰 배신을 당하며 그동안 일본이 인도에 투자한 게 무용지물이 되었다는 상황입니다. 최근 국제사회의 대러시아 제재 방안에 대해 인도는 공식적으로 기권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인도는 중국과는 매우 적대적인 관계인데 반해 러시아와는 친근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또 러시아는 중국, 인도와 모두 친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인도는 러시아의 군사무기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곳이기도 하며 러시아제 수호의 전투기를 도입해 운용하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인도가 러시아 제재에 찬성하는 순간 러시아제 무기를 공급받지 못하게 되어 인도 국방력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높은 상황입니다. 이 밖에도 인도는 러시아에 천연가스를 도입하기 위해 수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가스관 사업을 검토 중일 정도로 러시아와 많은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인도의 관계가 이렇다 보니 인도는 러시아 제재 대열에서 이탈해 중국과 마찬가지로 기권표를 던진 것입니다. 이에 쿼드 동맹국들은 난처해진 입장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군사안보협력체를 표방한 쿼드 동맹이지만 인도가 러시아 제재에서 이탈하게 되면서 군사동맹이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쿼드로 묶인 군사동맹이지만 미국과 러시아의 전면전이 발발한다면 인도는 어디 편에 서게 될지 의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인도와 일본의 경제협력도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중국의 희토류 영향권에서 벗어나기 위한 일본의 노력으로 인도에서 희토류를 채굴 및 가공하기 위한 프로젝트에 나선 일본은 이번 러시아 사태로 인해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급난으로 인도가 원자재 자체 생산에 나서면서 희토류 채굴 프로젝트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반면 한국은 인도와 국방 프로젝트 협력을 가속화하며 한국의 K9 자주포를 200대가량 추가 도입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금액으로는 2조 원에 달하며 이번 도입으로 인도 국경지대에서 완벽하게
중국을 제압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 사태 이후 인도와 일본의 프로젝트 여러 가지가 고꾸라졌지만 한국과의 프로젝트는 유지되고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민간 경제 부문에서도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이 전통적으로 강세를 띠던 자동차 산업이 인도에서 주춤하는 사이 한국의 자동차 산업이 급격하게 치고 올라와 인도에서 일본의 영향력이 갈수록 줄어드는 것은 물론이고 투자는 일본이 많이 했지만 정작 이익은 한국이 보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인도에서 자동차를 많이 판매하기 위해 해외 기업이 인도에서 사업하기 유리하도록 많은 로비를 해왔습니다. 공장 설립 단계에서 적용되는 각종 규제와 외국인 지분율 개선 등 다양한 요건을 완화시키며 일본의 자동차 산업이 일본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로비를 해왔지만 정작 인도 소비자들의 선택은 일본차가 아닌 한국의 자동차였습니다. 지난해 인도에서 팔린 SUV 차량의 절반 이상이 현대기아 자동차였으며 전체 자동차 판매 중 2위를 기록하면서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 1위이자 인도와 일본의 합작 회사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80%의 점유율을 자랑했지만 현재는 40% 수준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현대기아 자동차가 턱 밑까지 쫓아온 상황입니다. 상황이 더욱 긍정적인 점은 마루티 스즈키의 점유율이 일회성 하락이 아니라 꾸준하게 하락하고 있어 인도 소비자들의 마음이 점점 떠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 자동차들은 한 자릿수 점유율에서 현재 20%에 달하는 점유율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인도 현지 공장도 지속적으로 짓고 있는 데다 현지 노동자 채용 등 일자리 창출에도 훌륭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업체들이 자국에서 많은 부품을 조달하며 인도 현지 일자리를 창출하지 않는 것에 비해 한국 자동차 업체들이 인도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최근 인도가 러시아와의 이해관계로 인해 제재에 불참하게 되면서 일본이 수십 년간 노력한 쿼드 동맹이 무용지물이 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첨단 기술. 최근 대한민국 최초의 국산 전투기 KF-21 보람의 양산 계획이 크게 뒤바뀔지도 모른다는 추측이 등장했습니다. 지난 11월 10일 KF-21 시제 2호기는 별다른 이상 없이 35분간 비행하며 최초 시험 비행에 성공했는데요. 무사히 성능 검증에 성공한 건 상당히 축하할 만한 일이지만 시제 1호기의 초도 비행 때보다는 일반 대중의 관심이 적었습니다. 아무래도 앞으로 2000회 이상 시험 비행이 남아있다 보니 많은 분이 시험 비행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본격적인 양산을 기다리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생각과 정반대로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심상치 않은 추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음 시제기는 지금까지와 무언가 다를 것이라는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요. 바로 KF-21 목좌형입니다. 현재 KF-21은 단좌형 4개, 복좌형 2개, 총 6개의 시제기가 제작되어 있는데요. 만약 복좌형 KF-21도 지금까지처럼 무사히 시험 비행에 성공한다면 KF-21 양산 계획은 기존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습니다. 다름 아닌 KF-21 양산 물량 중 일부를 전자전기로 개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미 한번 소요 검증 실패로 쓴맛을 본 우리 공군의 최대 수건 사업 중 하나인 전자전기를 드디어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로우급 기체가 아니라 4.5세대 미들급 기체 중 끝판왕이라는 KF-21 기반 전자전기를 확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 공군의 이런 희망과 달리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당장 미들급 전투기 전력 확보에도 벅찬데 무슨 화력도 약한 전자전기를 개발하냐는 건데요. 이해가 안 되는 주장은 아니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이는 그다지 옳은 생각이 아닙니다. 물론 한국이 미국처럼 150대가 넘는 전자전기를 보유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수십 대 정도의 전자전기는 반드시 보유해야만 합니다. 그도 그럴 게 단순히 전투기의 숫자를 늘리는 게 우리 공군력에 더하기가 된다면 전자전기는 아예 전투의 차원을 바꿔버리는 곱하기입니다. 이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가 미국이 보유한 최강의 전자전기 EA-18G 그라울러입니다. 전장 18.3m, 전폭 13.6m, 전고 4.8m의 그라울러는 외형만 보면 특별할 게 없는 기체인데요.
FA18 슈퍼호넷을 기반으로 개량했기 때문에 그만큼 특별하다고 할 만한 구석도 없습니다. 또한 아시즈 값이 1제곱미터에 불과하긴 하지만 어찌되었든 스텔스기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고 더군다나 KF21처럼 완전 스텔스 성능으로의 개량도 불가능합니다. 즉, 외적인 측면만 보면 전자전기의 특성상 화력도 부족하고 굳이 보유할 필요도 없는 기체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미국은 그라울러를 158대나 보유하고 있고 미군의 가장 강력한 전력인 항공모함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다른 최강의 스텔스기 중 하나인 F-35는 수출이 꽤 자유로운 편이지만 그라울러만큼은 미국을 제외하면 2015년 호주가 단 12대를 도입한 게 최초였고 비교적 최근에야 총 사업비가 19조 6천억 원이 넘는 핀란드의 초대형 전투기 도입 사업에서 14대 수출을 허가한 게 전부입니다. 사실 그라울러의 진짜 가치는 얼마나 기동력이 좋고 얼마나 강한 화력을 투사할 수 있느냐에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전자전기인 만큼 전자전에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느냐가 가치를 결정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그런 면에서 그라울러는 모든 단점을 씹어먹을 만큼 압도적인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알기 위해서는 전자전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전자전은 크게 전자공격, 전자지원, 전자방어로 나뉘는데요. 이 중 전자공격은 말 그대로 적이 레이더를 사용하는 것을 막거나 방해하는 걸 말합니다. 레이더가 전파에 송수신에 걸리는 시간으로 목표물의 거리와 위치를 알아낸다면 전자공격은 그 사이에 잡음 전파를 섞어 수신을 방해합니다. 그렇게 되면 레이더상에 이런 노이즈가 끼게 됩니다. 또는 레이더로 되돌아가는 전파의 수를 늘려 레이더상에 호위 표적을 만들어버립니다. 1을 보냈으면 1이 돌아와야 하는데 10이 돌아오는 셈인데요. 이렇게 되면 적 레이더가 아군의 위치를 특정할 수 없습니다. 이외에도 전파를 반사하는 체프를 뿌리거나 가짜 전파를 발사하는 디코이도 전자공격의 일부입니다. 또 전자지원은 전자공격과 연계하여 적의 통신이나 네트워크, 레이더 전파 패턴을 확보하고 해석하며 문자 그대로 전자공격을 지원합니다. 전자공격 능력이 아무리 강해도 적 레이더의 주파수를 찾을 수 없다면 전자공격 또한 불가능하기에 전자지원 능력은 전자전에서 필수적입니다. 반면 전자방어는 전자공격과 전자지원을 역으로 무력화하는 기술인데요. 현대의 전자전은 아군의 전자공격, 전자지원과 적군의 전자방어 사이의 격차로 승패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측면 모두 그라울러는 최강이라는 말이 아깝지 않습니다. 일례로 그라울러의 경우 현재 개발된 제밍 포드 중 가장 강력한 제밍 능력을 갖췄다고 평가받는 에너크 99를 무려 3개나 탑재할 수 있고 전자지원을 위한 수신기 에너크 218 리시버를 주익 양끝에 하나씩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 덕에 144km의 원거리에서 범위 내의 모든 적 레이더를 무력화할 수 있는데요. 게다가 기본적으로 최대 속도가 마하 1.8에 달하는 슈퍼호넷 기반이라서 일반적인 전자전기와 다르게 적진 깊숙이 침투해서 적의 레이더를 제압하는 전방 지원 제밍, 호위 지원 제밍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즉 그라울러 한 대로 근거리, 중거리, 원거리의 모든 레이더와 통신을 마비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비단 지상의 레이더뿐만이 아니라 미사일의 경로를 결정하는 유도 레이더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그라울러의 강력한 제밍 영역에서는 아무리 화력이 강한 미사일도 아군의 전투기를 맞출 수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만약 적의 전자 방어 능력이 너무나 강력해서 전자 공격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도 그라울러는 우수한 성능의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AGM-88 함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적의 레이더를 물리적으로 파괴해버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정말 그라울러를 상대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골칫거리도 이런 골칫거리가 없는데요. 그라울러는 이런 압도적인 정보 수집 능력을 바탕으로 미 공군 편대의 전술 결정기 역할을 담당합니다. 한마디로 공중 편대의 지휘관인 셈입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한 가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전자전기가 이토록 강력하고 전술적 가치가 높다면 어째서 대한민국은 그라울러 같은 전자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걸까요? 사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너무 강력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현대전에서 전자전에서 우위를 선점한다는 건 절반의 승리를 얻고 전쟁을 시작한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단적인 예로 미군의 전자전기가 본격적으로 운용된 걸프전에서는 그라울러의 전신인 EA-6 프라울러가 사용되었는데요. 이 프라울러의 강력한 전자전 능력 덕분에 걸프전에서 다국적 연합군이 약 10만 회의 전투기를 출격시켰음에도 손실률은 0.0344%에 불과했습니다. 이라크군의 방공망은 프라울러의 강력한 제밍 능력에 모두 고철 덩어리가 되어버렸는데요. 심지어 잠깐이라도 레이더를 켜면 이를 포착한 프라울러가 폭격을 쏟아부었기 때문에 방공망 비슷한 것도 운용할 수 없었습니다. 전자전기에 이런 압도적인 능력을 경험했다 보니 미국은 절대 그라울러를 수출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호주에 수출한 물량도 다운그레이드를 한 마이너 버전입니다. 심지어 그 와중에도 에너크 99나 에너크 218은 운용자인 호주 공군에서조차 분해는 물론이고 정비마저 불가능할 정도로 철저한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해외 운용분에 대해 미군이 보관 운용까지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는 건데요. 그만큼 미국은 그라울러를 극비 무기 취급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한국 또한 3차 FX 사업 당시 그라울러를 수입하고자 했지만 핵심 군사기술을 국외로 반출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했습니다. 이는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였는데요. 바로 북한 때문입니다. 이미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북한의 공군 전력은 없느니만도 못한 수준이지만 이에 대한 반사 효과로 방공망은 굉장히 촘촘히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거미줄 방공망인데요. 실제로 이 CIA조차 북한의 방공망 밀도만큼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물론 북한답게 질보다는 양으로 승부를 보는 모양새지만 우리 공군 입장에서는 분명한 위협입니다. 특히 북한은 최대 요격고도 18km의 SA-3을 140대 이상 보유하고 있고 최대 요격고도 25km의 SA-2는 180대 이상, 최대 요격고도 40km의 SA-5는 40대 이상 보유하는 등 다수의 지대공 미사일로 방공망을 구성했는데요. 여기에 상세 스펙이 알려지지 않은 북한판 패트리엇 KN-6과 1만 4천 대가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공포와 램페즈까지 합치면 북한의 방공망은 우리 공군의 가장 큰 위협입니다. 하지만 FX 사업 당시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북한의 방공망이 아무리 촘촘하다 하더라도 유사시 6대의 그라울러가 포함된 전투기 편대면 이 모든 걸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북한은 강력한 방공망을 보유한 것과 반대로 전자전 능력은 원시인 수준이기 때문인데요. 이 덕에 그라울러급의 강력한 전자전기가 있다면 아무런 방해 없이 북한의 명공을 우리 마음대로 휘저을 수 있고 지상군 돌입에 앞서 주요 거점을 전부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흡사 게임 속에서 치트키를 써서 투명 인간이 되는 것과 같아지는 건데요.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앞서 말했듯이 미국의 수출 거부로 한국은 현재 그라울러를 보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결론적으로 보면 오히려 대한민국에게 이득이었습니다. 너희들이만 팔면 우리가 만들겠다라는 불굴의 의지가 또다시 불타오른 건데요. 그 성과가 바로 국산 제밍 포드 엘크 200K입니다. 엘크 200K는 국내 기술로 개발에 성공한 함정용 전자전 장비인 SLQ 200K 소나타와 미국의 엘크 88 제밍 포드에서 습득한 기술을 접목하여 개발되었는데요. 엘크 200K의 정확한 세부 성능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에너크 99에 근접하거나 조금 못 미치는 수준으로 적 레이더 교란과 무력화, 응급 상황에서는 체프 및 플레어 자동 발사 등 우수한 성능의 전자공격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엘크 200K는 전용 전자전기가 없는 상황에서도 KF-16에 탑재되어 대한민국 공군의 전자전을 담당했는데요. 이것만 해도 성능이 검증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더 놀라운 건 엘크 200K에 대한 미국의 반응입니다. 2011년 당시 파키스탄은 한국에서 엘크 200K를 도입하고자 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이 사업에 미국이 끼어들어 학을 떼며 반대했습니다. 중국이 파키스탄을 통해
엘크 200K를 수입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미국의 압박이 얼마나 강했는지 한국은 어쩔 수 없이 엘크 200K 수출을 취소했을 정도입니다. 이는 미국이 엘크 200K가 적국에 넘어갈 시 미 본토를 위협할 정도의 성능이라고 판단했다는 방증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 세계 대다수의 군사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엘크 200K의 등장과 함께 대한민국의 전자전 능력을 전 세계에서 7번째로 꼽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옛날 얘기입니다. 앞서 말했듯 KF-21이 등장하면서 전 세계 전자전의 판도가 뒤흔들리고 있습니다. KF-21은 엘크 200K를 통합 전자전 체계 EW 슈트로 개량하여 아예 전투기 내부에 내장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 KF-21은 아무런 추가 장비 없이 엘크 200K 외장 포드를 탑재한 전투기와 동일한 수준의 전자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KF-21에 탑재된 이사 레이더는 고출력 에너지를 적 레이더에 집중 조사해서 회로를 불태워버리는 전자 공격이 가능한데요. 즉 KF-21은 주임무로 전투기의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부임무로 전자전기의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파일럿 2명이 전투기 조종과 전자전을 따로따로 수행할 수 있는 KF-21 복좌형은 추가적인 전문 전자전기로도 개량이 가능한데요. 현재 한국의 전자전 기술을 생각하면 EA-18G 그라울러를 뛰어넘는 전자전기를 만드는 것도 꿈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전자전기 자체 개발 계획은 이미 좌초된 경험이 있습니다. 전자전기가 필요한 이유에 대한 소요 검증이 실패한 건데요. 아직은 대한민국이 전자전 능력보다는 화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군력의 질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선 전자전기를 반드시 보유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선 먼저 전 국민적 여론이 형성되어야 할 텐데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